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을 위한 인성교육 11월 23일 13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교시에서는 인성 발달의 핵심으로서 도덕성 발달 이해, 그중에 인지적 접근의 피아제에 대해 살펴보았었고요. 이제 다음으로 저희 주교재 171페이지부터 나오고 있는 콜버그의 이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콜버그 같은 경우는 전기의 입장과 후기의 입장이 다소 좀 많이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재에서는 조금은 너무 축약해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론적 내용을 보태서 이번 2교시에서는 특히 그 중에서도 전기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콜버그 전기 이론, 인지적 접근 가운데 피아제 다음으로 이제 영향을 받아서 도덕 발달 이론을 더 정교화시킨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이런 콜버그의 주장, 도덕 심리학, 도덕 발달 심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의 연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철학적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가 이야기하는 도덕성 발달, 이제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3수준 6단계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정은 도덕의 가치 관련성에 대한 가정입니다. 가치 관련성이다. 가치와 관련이 있다.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이 단순히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 중립성에 대한 반대, 이런 입장에서 콜버그는 도덕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규범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 도덕성의 판단적 측면을 강조하는 현상학적 정의에 대한 가정이다.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죠? 쉽게 이해하면 앞서 피아제 같은 경우에도 행동주의나 정신분석학에 대한 반대를 했었잖아요. 동일하게 지금 콜버그 같은 경우도 행동주의에 대한 반대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분석학에 대한 반대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것이고요. 단순하게 행동을 주형시킨다거나 아니면 무의식적인 죄책감에서 비롯되는 그런 올바른 행동하는 것, 이런 것을 강조하는 정신분석학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도덕적인 추론이라고 하는 건 의식적인 과정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학습자들이 자신의 선택이라고 하는 현상적인 측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콜버그의 또 다른 입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보편성에 대한 가정인데요. 우리가 보편주의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회나 모든 인간, 모든 시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어떤 바람직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그런 주장이 되겠죠. 이러한 주장과 반대되는 대표적인 노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 문화적 상대주의와 같은 것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상대주의에 대한 일정 부분 반대를 하면서 우리가 좁은 시각에서 볼 때 도덕적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습들이 문화에 따라 다른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화적 차이의 가장 깊은 근원에는 보편적인 가치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정은 도덕 판단의 처방적 유용성에 대한 가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여러 가지 진찰한 다음에 약국에 가서 약을 타라고 하면서 써주는 것이 있죠. 그걸 무엇이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처방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처방전이라고 하는 건 그
의사의 지시, 복약 지시를 따라 가지고 약을 먹어야지 병증의 개선이라고 하는 효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방주의, 다른 말로는 규정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 바람직하고 해야만 하는 것들, 당위적으로 이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도덕성 판단들이 있다는 것이죠. 당위와 관련되는 내용들, 어떻게 보면 피아제가 칸트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콜버그 또한 칸트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위적이고 의무적인 것, 규범적인 것에 대해 이렇게 강조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도덕 판단의 추론 요소로서 인지주의에 대한 가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피아제에 이어서 인지적 부분에서 도덕성 발달로서 콜버그를 이야기하고 있죠. 감정을 중시하는 그런 입장이라든지 단순히 행동만을 주장하는 그런 입장에 대한 반대로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지, 이성적 측면이라는 걸 주장하는 콜버그의 입장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도덕 판단의 본질과 능력에 대한 형식주의적 정의에 대한 가정이다. 지금 칸트, 피아제에 이어서 콜버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구체적인 내용, 그것보다 보다 근원에 있는 도덕성의 형식이라든지 원리, 구조, 이런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용적 측면에서 무엇을 사고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무엇을 실제로 어떻게, 어떤 원리를 사용해서 어떤 이론적 근거, 이유를 들면서 사고하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음 과정이 도덕 판단의 지배 규칙으로서 원리성에 대한 가정이라고 나와 있죠. 위에서 말씀드렸던 도덕적 보편성에 대한 가정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보편적인 도덕 원리라고 하는 것이 도덕 판단의 지배 규칙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덟 번째, 역시 칸트나 피아제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도덕 판단은 사고 활동의 산물이라는 구성주의에 대한 가정입니다. 구성주의는 앞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고요. 마지막 가정, 도덕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의라는 가정입니다. 콜버그가 3수준 6단계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주장할 때 가장 발달한 도덕성의 단계로서 보편적인 정의 지향,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교시 정도 되면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콜버그의 입장은 지나치게, 특히 좀 정의를 강조하는 건 차가운 윤리의 측면으로서 남성의 도덕성에 가까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의윤리를 반대하며 배려윤리라고 하는 또 다른 주장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가정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실제 콜버그가 어떤 방식으로 도덕 발달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수준 6단계의 도덕성 발달 이론으로서 수준은 기본적으로 인습 이전 수준, 인습 수준, 인습 이후 수준으로 나누어지고요. 각각의 수준에 단계가 두 가지씩 들어가 있어서 3수준 6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학습자들이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어떤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지 교사 내지 그것을 측정해내는 사람들이 알아내야 되겠죠. 그 방법으로 콜버그는 인터뷰 기법을 활용하는데요. 어떤 딜레마 상황을 제시해주고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물어본 다음에 아까 내용보다는 이유, 그 원리가 중요하다고 했죠. 선택하게 된 내용의 이유를 따져서 이 학습자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추정해내는 것이죠. 학습자들에게 제시되는 딜레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인즈 딜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본 학생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유럽의 어느 마을에
특이한 유형의 암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사들이 생각하는 약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약은 같은 마을의 어느 약사가 최근에 개발한 라듐 형태의 약입니다. 그 약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약사는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이 약에 대해서 제조 비용의 10배에 달하는 $2,000라는 상당히 비싼 가격을 매겨 놓았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인 하인즈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지만 겨우 $1,000밖에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인즈는 약사를 찾아가서 지금 내 아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약을 좀 싼 값에 팔든지 아니면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나중에 갚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사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자신이 그 약을 개발했고 앞으로 그 약을 통해 돈을 벌 것이라고 냉정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인즈는 무척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고요. 그날 밤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약국에 몰래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학습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하인즈는 약을 훔쳐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하는 내용, 그 내용 근저에 있는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자들의 단계를 추측해내는 거죠. 자, 인습 이전 수준의 1단계, 타율적 도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아중심적 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어떤 행위를 옳다고 여기는 이유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자신이 처벌을 받으니까 어떤 도덕 규칙은 지켜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아중심적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특히 내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1단계 학습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단계 개인주의 및 도구주의적 도덕성, 구체적인 개인주의적 관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있을 때 규칙을 따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구주의라고 말이 되어 있는데요. 도구주의는 도구적 맞교환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 상황,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따져보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호혜적 전략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장류들 보면 등에 있는 이 잡아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서로 이제 이를 잡아주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인데 다른 침팬지 등에 있는 이 잡아주는 걸 거부하는 침팬지가 있다면 또 다른 침팬지들이 그 침팬지 이를 더 이상 잡아주지 않게 됩니다.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이죠.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니까 나도 역시 맞받아치기 전략으로 그 사람에게 잘해줄 거야. 그래야 나한테 이익이 돌아오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2단계에 있는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습 수준으로 와서 3단계와 4단계의 도덕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3단계는 대인관계의 규범적인 도덕성이다. 인간관계 속에서의 개인적 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대인관계는 굉장히 좁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친구, 그리고 나와 직접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올바른 행동을 한다. 그러면 3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기의 도덕성을 착한 소년 혹은 착한 소녀의 도덕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4단계는 사회체제의 도덕성이라고 해서 3단계보다는 보다 확장된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3단계는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이라면 그것보다 더 확장되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있죠.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도덕의 규칙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대인관계적 합의와는 구별되는 사회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인습 이후 수준. 역시 5단계와 6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5단계에서 인권과 사회 복지의 도덕성, 사회에 선행하는 관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4단계와 유사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사회에 있는 규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인데 여기 사회에 선행하는 관점이라고 되어 있죠. 규칙에 대한 이해가 4단계와 5단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규칙을 따르기 위해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측면에서는 4단계와 5단계의 유사점이 있지만 규칙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4단계는 인습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규칙이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미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사회에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규칙이라는 그런 이해라면 5단계는 사회에 선행하는 관점이죠. 규칙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구성해내는 것이다. 사회 계약적 관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5단계에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시민불복종이거든요. 규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런 규칙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그 규칙의 부당성을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규칙을 어기고 불복종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시민불복종이 5단계의 규칙 이해를 잘 나타내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6단계, 보편화 가능한 윤리적 원리의 도덕성, 사회적 조화에 기인한 도덕적 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플라톤 이제 도덕 철학적 전통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국가의 세 계급이라든지 인간의 영혼의 세 부분, 그 각각 부분들에 대응되는 덕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혜, 용기, 절제라고 하는 덕이 있었고요. 이러한 세 가지 덕이 잘 조화를 이루면 사회 혹은 개인의 영혼 속에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었죠. 이때 사회적 정의가 조화가 바로 정의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6단계에서는 보편화 가능한 윤리적 원리로서 정의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콜버그의 이런 도덕성 발달 이론을 정의윤리라고도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콜버그 이론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고 잠시 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이제 정서적 접근과 통합적 접근을 할 건데 거기서 정서적 접근의 대표자로 길리건, 통합적 접근의 대표자로 레스트가 있거든요. 길리건은 배려윤리라는 주장을 통해서 콜버그는 너무 남성지향적이다. 여성의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간과했고 도덕 발달의 상위 단계, 최종적인 6단계는 정의윤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너무 전통적인 남성 편향의 가치만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스트 같은 경우 콜버그의 단순 모형을 비판하면서 발달에 대한 복합적인 단계 모형 개념을 주장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콜버그는 이성이 발달해 나가는 그것을 추적하면서 6단계를 만들었는데 도덕성은 이성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죠. 정서라든지 행동과 같은 복합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함께 주목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 변화란 낮은 단계는 감소하고 보다 높은 단계는 증가하는 식으로 반응의 분포가 이동하는 것이다. 2단계에서 3단계 칼로 무 자르는 것처럼 뚝 잘라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 느슨하게 걸쳐 있는 특징들이 중첩되어 있고 그 중에 비교적 높은 퍼센테이지를 보이는 게 이 학습자가 지금 위치한 도덕성의 발달 단계라고 보는 게 올바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비판이 있는 것이죠. 잠깐 쉬셨다가 이제 이성적 부분, 인지적 부분 살펴보았기 때문에 정서 중심 접근 한번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